이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장제스는 1928년 군벌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국을 대부분 통일합니다. 이후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패해 타이완으로 쫓겨가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기까지 10년 동안 대부분의 한국인이 모르는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하이는 동방의 파리라 불리며 아시아 최고의 국제도시로 번성했습니다. 재즈가 흐르는 클럽,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를 치파오를 입은 시녀성들이 활보했고 중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와 경쟁하는 중국 영화가 쏟아졌으며 루신의 소설이 지식인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드 상하이 하면 떠올리는 그 세련되고 퇴폐적인 근대의 풍경, 바로 이 난징 10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20년이 20년이었다면 오늘날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닌 전혀 다른 나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평화로운 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즈가 흘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밖으로는 일본의 침략, 안으로는 공산당 토벌. 난징 10년은 빛과 어둠이 정신없이 뒤엉킨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시대였습니다. 1930년 가을, 장세량의 동북군이 관내로 진입해 장제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원대전의 승부는 결판납니다. 국민정부에 맞섰던 펑이샹, 옌시산 세력은 해체되거나 굴복했고 장제스는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우뚝 섭니다. 중원대전을 평정한 장제스 앞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권력의 공고화. 군벌들을 굴복시켰다고 해서 중국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옌시산은 여전히 산시에, 광시파는 광시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국민정부 깃발 아래 있을 뿐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시시단입니다. 청꺼푸, 천리푸 형제가 이끄는 이 조직은 국민당 내부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반장제스 세력을 색출하는 정치 비밀 공작 조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사입니다.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대, 히틀러의 돌격대를 모방해 만든 이 파시즘적 중군사 조직은 파란 셔츠를 교복처럼 입고 다니며 반대파를 협박하고 암살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 두 조직을 공포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정치체제는 훈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일당 독재로 굳어졌습니다. 순원은 생전에 군정, 훈정, 헌정이라는 3단계 민주화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장제스는 아직 인민이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훈정 단계를 무기한 연장해버립니다. 훈정이란 말 그대로 국민당이 국민을 가르치며 다스린다는 뜻으로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민주주의를 미룬 것입니다. 그러나 난징 10년을 오직 억압과 독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분명 눈부신 근대화의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경제 면에서는 숭쯔원과 쿵샹시가 재정부를 이끌며 화폐 개혁에 착수합니다. 1935년에 단행된 패량개원, 즉 을량 위주의 구식 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팝이라는 법정 지폐 체계를 도입한 것은 중국 경제 근대화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인프라 건설도 눈에 띕니다. 1928년 당시 약 1만 킬로미터에 불과했던 철도 노선이 1937년에는 1만 3천 킬로미터를 넘어섭니다. 도로망은 2배 이상 늘었고 민간 항공 노선도 개설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문맹 퇴치 운동과 함께 대학 수가 급증했고 유학생을 대거 해외에 파견해 과학기술 인재를 키웠습니다. 상하이는 이 시기 동방의 파리라는 별명 그대로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이고 화려한 도시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빛 뒤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공산당과 일본군이었습니다. 먼저 공산당부터 보겠습니다. 이안 스카이 사망 후 군벌 전쟁 시대의 순원은 혁명의 새로운 희망을 소련에서 찾았습니다. 소련은 1917년 두 차례의 국내 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을 세웠고 중국에 대한 일체의 제국주의적 불평등 조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세계 피압방 민족, 노동자 농민의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련과 연대하면서 당시 소수이던 중국 공산당에도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1924년 순원은 제1차 국공합작을 성사시켰는데 그 핵심은 소련한테 무기와 자금을 받고 중국 공산당원이 개별적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원 사후 좌우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민당 내 좌파와 공산당 인사들이 광저우에서 우한으로 천도해 1927년 왕징회의를 중심으로 우한의 좌파 국민정부를 세우고 장제스는 4.12 상하이 쿠데타로 국민당 우파를 결집해 난징에 우파 국민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한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과 결별하고 난징 국민당 정부에 합류함으로써 제1차 국공합작은 결렬되고 공산당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이에 공산당은 무장봉기 노선으로 전환해 주더 등의 주도 아래 8월 1일 난창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국민당군의 역습으로 5일 만에 도시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공산당이 첫 군사투쟁을 시작한 날로서 나중에 인민해방군의 창립 기념일이 됩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군기와 국정마크, 군복의 모자에 그려진 8.1이라는 글자가 그것입니다. 이어서 9월에는 마오쩌둥 주도로 각지에서 추수봉기가 일어나지만 역시 번번이 실패하고 마오쩌둥은 패잔병을 이끌고 진강산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듬해 주더가 난창봉기에서 패한 병력을 이끌고 합류하고 공산당의 군대가 홍군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때부터 공산당에서는 공산당의 이름을 내걸고 혁명 근거지인 소비에트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광둥성의 루펀, 하이펑과 광저우 소비에트 등이 그것인데 모두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단기간에 붕괴합니다. 니메일즈의 책, 아리랑의 주인공인 김산이 참여한 광저우 소비에트와 하이루펑 소비에트의 성립 배경입니다. 장제스에게 있어 이런 공산당은 언제나 제1의 적이었습니다. 1927년 4.12 쿠데타로 국공합작을 깨버린 그는 광대한 농촌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마오쩌둥의 홍군을 뿌리째 뽑겠다는 집념을 불태웁니다. 1930년부터 1934년까지 장제스는 무려 5차례에 걸친 위초, 즉 공산당 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장제스가 위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1930년 펑더화이가 이끈 홍군의 후난성 창사 점령이었습니다. 국민당 군대의 반격을 받아 일주일 만에 점령은 끝났지만 인구 30만의 대도시 점령에 국민당 지도부는 충격을 받고 공산당이 무시 못할 세력임을 실감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름을 날린 펑더화이는 나중 한국전쟁 때 중공군을 이끌기도 한 인물로서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에 의해 조리돌림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장제스의 위초는 1차부터 3차까지 번번이 실패합니다. 당시 홍군을 지도한 군사 천재 주더와 마오쩌둥이 구사한 유격전술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적이 진격하면 우리는 물러나고 적이 멈추면 우리는 교란하고 적이 지치면 우리는 공격하고 적이 퇴각하면 우리는 추격한다. 산악지형에 익숙한 홍군 앞에 국민당의 우세한 병력과 무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홍군은 진강산에서 장시성 루이진으로 이동한 후 1931년 그곳을 중심으로 약 1천만 명을 지배하는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당시 중국 인구 4억에 비하면 미미하고 3년 만에 붕괴하지만 농촌 무장할거라는 혁명운동의 결과로 성립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4차 토벌에서도 소득이 없자 장제스는 독일 군사 고문단을 불러들입니다. 한스폰 젝트 장군을 필두로 한 독일 고문들은 보루 전술을 제안합니다. 홍군의 근거지인 장시 소비에트 구역을 촘촘한 토치카와 봉쇄선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서서히 조여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제5차 토벌의 핵심입니다. 5차 토벌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홍군은 포위망에 갇혀 병력이 급속히 소진됩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홍군은 1934년 10월 역사에 길이 남을 결단을 내립니다. 포위망을 뚫고 루이진을 탈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시성까지
1만 2,000km를 행군한 전설,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장제스는 공산당 시를 말렸다고 자축했지만 대장정을 살아남은 홍군은 훗날 더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장정 중에 마오쩌둥이 최고 지도자로 부상했고 고난과 전설이 뒤섞인 이 행군은 공산당에게 건국 신화가 되어줍니다. 한편 공산당 토벌에 골몰하는 사이 북쪽에서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31년 9월 18일 밤 일본 관동군은 펑텐교요의 류타오후에서 스스로 만주 철도의 선로를 폭파해놓고는 이를 중국 측의 소행으로 꾸며 만주 전역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9.184변, 즉 만주 사변입니다. 참고로 이때의 일본 관동군이 만주에 주둔했는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는 러일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랴오둥반도 남부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했는데 이 철도와 일본인 거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파견된 일본군이 관동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항한 장세량 휘하의 동북군은 수십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제스 정권과 만주의 지배자 장세량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저항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결국 동북군은 싸우지 않고 물러나 불과 넉 달 만에 만주 전체가 일본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이어서 1932년 3월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앞세운 괴뢰국 만주국이 세워집니다. 왜 장제스는 저항을 포기했을까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아직 일본과 싸울 힘이 없다. 먼저 공산당을 없애야 한다. 외부의 적을 막으려면 내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이를 두고 그는 안내양에 안을 안정시키고 밖에 적을 물리친다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민심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항일 시위가 들끓었고 지식인과 학생들은 공산당보다 일본이 더 무섭다며 장제스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분노는 5년 후 중국 현대사 최대의 드라마인 시안사변으로 폭발합니다. 1936년 12월 12일 새벽 산시성 시안의 화청지 온천 목욕 중이던 장제스는 갑자기 총성을 듣습니다. 혼비백산한 그는 잠옷바람에 맨발로 뒷산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붙잡힙니다. 중국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부하에게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장세량과 양후청. 아버지 장저린을 일본에게 잃고 만주마저 일본에 빼앗긴 동북의 군벌 장세량은 공산당 토벌 임무를 받고 시안에 파견됐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공산당 대신 일본과 싸우게 해달라고 수차례 간청했지만 장제스는 냉정하게 거절했죠. 결국 장세량과 양후청은 군사 쿠데타를 결행합니다. 이것이 시안사변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공산당의 저우얼라이가 시안으로 나라와 협상에 참여했고 결국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 중단, 국공합작을 통한 항일을 약속하고 풀려납니다. 한편 스스로 장제스를 난징까지 데려다준 장세량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 서서 나는 나라를 위해 한일이라고 당당히 말했지만 이후 54년간 가택연금이라는 긴 형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감금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시안사변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어색하게 손을 잡고 제2차 국공합작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화해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회 루거우차오에서 일본군이 야간 훈련 중 병사 한 명이 행방불명됐다는 핑계로 중국군에게 총을 겨눕니다. 총성 몇 방이 빌미가 되어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7.74변 중일전쟁이 시작입니다. 난징 10년은 이렇게 전쟁의 화염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국공합작 합의에 따라 공산당의 홍군은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편제되어 대중적으로는 계속 8로군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인민해방군이 됩니다. 8로군은 주로 화베이 지방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무정,
김원봉 등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들도 팔로군 지역에 합류해 조선이용군을 이끌고 항일전에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만주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1935년 동북인민혁명군과 다른 항일 조직들이 모여서 삼로군 11군에 달하는 동북항일연군이 조직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간도와 백두산 일대에서 활약한 김일성 부대도 있었습니다.